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의 품종이 좋은 강아지에 관한 소름 끼치는 괴담. 옛날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과장님이 기르던 개에 대한 이야기다. 과장님은 중년의 나이에도 결혼을 하지 않아 어머님과 함께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다. 바로 윗집에는 결혼한 여동생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과장님과 어머님은 이미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지만 조카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졸라댔기에 강아지도 키우기로 했다. 평소에는 어머님과 여동생, 조카들이 관리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과장님과 매제가 교대로 산책을 시키기로 했다. 그렇게 근처 애완동물 가게에서 당시 무척 인기 있던 품종의 대형견을 사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다 같이 쉬고 있을 무렵 집에 전화를 하러 갔던 과장님이 무척 침통한 표정으로 돌아오셨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과장님은 기르던 개가 죽었다네라고 대답하셨다. 개를 기른 지 막 1년이 넘어갈 무렵이라 나는 놀라서 사고라도 났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과장님은 아니, 안락사 시켰어라고 하셨다. 깜짝 놀란 내가 이유를 묻자 과장님은 개가 이상할 정도로 작은 것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덮치려 했고 큰일이 날 뻔했지만 다행히 무사했다고 했다. 그래서 고양이와 함께 두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 여동생네 집에 맡기고 산책 때만 데리고 오기로 했다고 한다. 그 후 수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육도 시켰지만 산책 중에 다른 소형견 2마리를 물어댔다고 했다. 다행히 심각한 상처를 입히진 않았지만 과장님은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지극히 온순하고 공격성이 전혀 없었기에 훈련센터에 보내 프로에게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훈련을 마친 후 개는 이전보다 더 영리해졌고 가족들은 완전히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여동생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비극이 벌어졌다. 산책 중에 마주친 소형견을 개가 그대로 덮쳐 죽여버린 것이다. 심지어 소형견을 물어뜯어 먹어치웠다고 한다. 소형견 주인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고 결국 그 사건으로 개는 안락사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소송까지 이어졌고 과장님은 매우 힘들어하셨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인기 있는 품종의 개들은 근친교배로 인해 돌연변이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플라토닉. 한강을 흙으로 다 파묻던가 해야지. 일단 피해자 주변인들 모으고 조서 쓰고 그러면 되겠네. 차 준비할까요? 곧 나갈 테니까 밖에서 잠깐 기다려. 어지러이 늘어진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라이터를 찾기 위해 이것저것 치우기 시작했다. 분명 여기 어디엔가 있을 텐데. 서랍을 열었고 거기에 라이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라이터를 잡고 책상 서랍을 닫으려는데 뭔가가 내 눈에 들어왔다. 낡은 편지 봉투 한 장이었다. 눈에 확 띄는 봉투가 마치 내 서랍에 모르게 들어와 있었다. 봉투는 낡았지만 구김 하나 없는 참 반듯한 모양이었다. 나는 무심코 봉투를 열어봤다. 그때 문자가 왔다. 12년 전 햇살이 눈부시던 그날 배구를 하고 있는 여학생들 사이에 내가 좋아하던 여자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배드민턴 공 하나가 내 머리를 툭 쳤다. 나는 공이 날아온 그곳을 바라봤다. 거기엔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범생이 녀석이 서 있었다. 날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난 녀석이 왜 나 같은 사람과 말을 섞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우린 친구가 되었다. 내가 가는 곳엔 언제나 그 녀석이 있었고 내가 여자애들을 쫓을 때면 녀석도 내 뒤에 항상 있었다. 그런데 결국 내가 좋아하던 여자애를 그 녀석에게 빼앗겼다. 하지만 나는 결코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왜냐면 녀석은 엄청 무서운 애였으니까.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난 여전히 그 녀석과 함께 다녔다. 하지만 늘 녀석과 비교되곤 했었다. 나는 녀석을 뒤에서 몰래 험담하며 내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다. 그렇게 성숙해지던 어느 날 난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너무 착했고 그런 그녀를 난 또 마음에 품었다. 그녀가 가는 곳엔 언제나 내가 있었다. 때문에 그녀가 가입하고 있던 동아리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그 녀석도 나를 따라 그 동아리에 가입하는 바람에 주목받는 건 언제나 녀석이었다. 나는 속이 뒤틀렸고 그때부터 녀석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1년, 2년이 지나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 마음을 고백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졸업식 당일 아침 일찍 나는 그녀가 있는 교실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하지만 그곳엔 그녀가 아닌 녀석이 앉아 있었다. 녀석은 그녀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말없이 몸을 돌려 다시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나는 경찰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몇 년의 공백이 흐르고 나서야 난 경찰이 되었고 말단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잘난 친구 녀석이 날 찾아왔다.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고 여유로워 보였다. 난 무심하게 왜 왔냐? 는투로 물었고 녀석은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얘기나 하자며 그녀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곧바로 표정이 굳어졌다. 왜? 둘이 결혼이라도 하게.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난 또 잘 됐나 싶어서. 지연이 아직도 널 생각해. 웃기시네. 진짜야. 졸업식 때 너에 대해. 그 얘기는 그만하자. 괜히 기분만 상할 것 같아. 내가 오해한 거야. 오해? 뭐, 오해라면 그렇겠지. 그래서 뭐? 기억하냐? 졸업 선물. 선물. 내가 너한테 줬던 선물 말이야. 그런 거 없었는데. 내가 내 동생한테 전해달라고 했었어. 녀석은 그때 무심코 나를 지나치며 선물을 남겼다고 했다. 그러나 내 동생이 그걸 까먹고 전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미련이 남은 채 우린 그렇게 헤어졌다. 세 번째 이야기, 그녀의 미래. 그녀의 미래가 보인다. 오늘 불륜남을 만나러 가려고 입은 아름다운 드레스처럼 그녀의 미래는 선명하게 보인다. 가방을 꼭 쥐고 눈은 테이블 아래로 깔고 있는 모습까지도. 친절하게 웃으며 우리의 음료를 리필해주는 웨이터의 미래도 보인다. 일이 끝나면 차에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을 것이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한 소리를 들을 미래까지도 보인다. 그를 위해 팁을 넉넉히 줄 생각이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의 미래도 보인다. 내일은 저 소녀의 생일이다. 어딜 가나 늘 데리고 다닐 곰 인형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행복해할 그 모습을 상상하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시선을 돌리자 방금까지 느꼈던 짧은 행복감이 사라진다. 그녀는 긴장한 채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나 오늘 밤 늦게 들어갈 수도 있어. 일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미래가 보인다. 이 식당을 나가서 몇 걸음 걸어가다 자기도 모르게 도로로 들어서게 되고 그곳에서 차에 치여 죽게 될 것이다. 비가 흩뿌려진 가방은 길 건너편까지 날아가고 운전자는 앞유리에 달라붙은 그녀의 신체의 일부를 보고 충격의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그녀의 불행한 운명을 바꿔줄 생각은 들지 않는다. 아내의 배신이 주는 고통이 너무 크다. 나는 거짓말을 한다. 기다리고 있을게. 네 번째 이야기, 울음소리. 석유 자원이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지만 세계는 여전히 대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60억 인구가 나눠 쓰기에는 남아있는 석유가 턱없이 부족했다. 각국은 이런 사태를 예상이라도 한 듯 몇 년 전부터 비상체계에 돌입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과도한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세계 석유 전쟁은 곧 핵전쟁으로 이어졌고 전쟁은 단 9시간 만에 끝났다. 이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인구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이 전쟁은 마치 담합한 것처럼 순식간에 끝이 났고 90%의 인류가 사라졌다. 남아있는 10%는 잔인한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다. 전쟁은 또 다른 악마를 낳았으니 그건 바로 고밀도의 방사능이었다. 인간의 방어체계는 이 방사능 앞에 무너졌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DNA는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다. 인류는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 CDC에서 개발한 약물, 리드가 그 답이었다. 이 약물은 방사능으로 인한 유전자 변형을 억제해 주었고 전 세계에 배포되었다. 사람들은 다시금 희망을 가졌으나 리드에는 한계가 있었다. 약의 효과는 단 일주일 동안만 지속되었고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유전자가 변형되어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로 변해버렸다. 남은 인류는 약을 구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 운전을 하던 정혁이 차를 세우고 조수석과 뒷자리에 있던 친구들을 깨웠다. 여긴 어디냐? 조수석에 있던 성철이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다.
몰라. 식량 창고 같은 곳인데 안전하면 여기서 자고 가자. 그냥 차 안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 내리 잠만 잤던 학경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좀만 가면 부산이잖아. 그냥 안전하게 가자. 그에 동조하는 우준. 안 돼, 약이 거의 다 떨어지고 식량도 부족하잖아. 여기서 약이 있는지 남은 식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정혁과 그의 친구들이 이들을 마지막으로 복용한 지 6일째. 약을 구하지 않으면 그들도 곧 약을 구하지 못한 자들로 변해버릴 것이었다. 맞다. 부산에 가도 약이 바로 있을 거란 보장은 없잖아. 여기서 구해보고 없으면 다시 생각해보자. 정혁의 말에 성철도 동조하며 모두가 차에서 내렸다. 멀리서 괴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정혁과 그의 친구들은 서로 무기를 챙기고 이제는 익숙해진 괴물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철문 앞에 도착했다. 그 철문은 이미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다. 자물쇠가 부서져 있네. 열어봐. 얼른. 안에서 누가 잠갔던 것 같기도 한데. 정혁은 빠루를 꺼내 문을 두들겼다. 저기 누구 계십니까? 방금 전 들렸던 괴물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확실히 정혁 일행의 존재를 눈치챈 듯했다. 괜히 괴물들만 끌고 오게 생겼잖아. 학경은 다급한 목소리로 돌아가자고 외쳤다. 그러나 정혁은 고집을 부렸다. 안에 분명 누군가 있을 거야. 식량 좀 나눠주세요. 철문은 조금 더 큰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러자 괴물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들의 존재가 확실히 들켜버렸다. 정혁아, 돌아가자. 여긴 안전하지 않아. 성철이 정혁을 설득하려 했지만 정혁은 끝까지 철문을 두들기며 식량을 구걸했다. 그때 차를 세워둔 방향에서 괴물들이 달려오기 시작했다. 제길, 돌아가자. 정혁은 분노와 아쉬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 순간 철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요? 철문 사이로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생님, 뒤에 괴물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일단 문 좀 열어주세요. 경찰 제복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철문을 열어주었다. 정혁과 친구들은 간발의 차로 철문 안에 들어설 수 있었다. 뒤따라온 괴물들이 철문에 부딪혔고 긴장 속에 숨을 고르던 정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살았다. 그러나 이내 중년 남성은 실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이제 좀 살겠네. 혼자 심심했거든. 근데 니네 줄 식량은 없어. 그러더니 그 남성은 총을 꺼내 정혁과 그의 친구들에게 겨누었다. 뭡니까? 약이나 내놔. 남성은 여유 있게 총을 쥔 채 말했다. 약은 우리도 없다니까요. 학경은 불안한 듯 말을 더듬으며 항의했다. 그러나 그 남성은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너네들 여태 살아남은 거 보면 약이 있잖아. 다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릴 테니까. 정혁은 결심한 듯 빠루를 꺼내 들고 남성에게 달려들었다. 총성과 함께 빠루가 남성의 머리에 내리꽂혔다. 남성은 피를 뿜으며 쓰러졌고 정혁은 남성의 총을 뺏어들었다. 경찰이라는 새끼가 이래도 되는 거냐? 성철이 소리쳤다. 정혁은 냉정하게 말했다. 경찰 총 첫 발은 공포탄이야. 근데 이 자식은 진짜로 쏠 생각이었던 모양이네. 그는 다시 한번 빠루로 남성의 머리를 내려쳤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정혁은 숨을 고르며 친구들을 돌아보았다. 우린 살아남아야 돼. 정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손에 든 총을 학경에게 넘겼다. 너나 들고 있어. 학경이 재빨리 총을 받아들고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뭐, 내가 제일 겁쟁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낫겠지. 정혁이 비꼬듯 말했다. 뭐라고? 학경이 씩씩대며 총을 쥔 채 정혁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정혁은 대수롭지 않게 그를 무시하며 말했다. 찾을 거 찾아봐. 약이나 식량이 남아있는지. 정혁과 친구들은 건물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밖에선 여전히 괴물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러다 마침내 정혁은 약 상자 하나를 찾아냈다. 그는 소리쳤다. 찾았다. 친구들은 안도했다. 상자 안에는 리드가 10정 남아있었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 그것을 나눠 가졌다. 이제 이걸로 다시 일주일은 버틸 수 있겠지. 정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다. 건물 밖에서 괴물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밤이 찾아왔고
정혁과 친구들은 건물 안에서 휴식을 취했다. 괴물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지만 당분간은 안전해 보였다. 그날 밤 모두가 피곤해 지쳐 잠들었지만 학경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그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었다. 한참 뒤 학경은 우준과 성철을 깨웠다. 너희 혹시 정혁이 이상하지 않냐? 성철이 눈을 비비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좀 자자고. 하지만 학경은 더 조용히 속삭였다. 약을 분배할 때 왜 자기 것만 따로 챙기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줬냐는 거야. 우준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몰라. 근데 그럴 필요가 있었나? 정혁이가 그런 애는 아니잖아. 하지만 학경은 계속해서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다. 아무튼 내일 아침에 확실히 확인해 볼 거야. 학경은 조용히 말하며 총을 꽉 쥐었다. 그렇게 그는 밤새 경기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았고 그들은 부산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오늘은 성철, 내가 운전해. 정혁이 말하자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학경은 여전히 의심을 떨치지 못한 채 정혁을 쳐다보고 있었다.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않냐? 학경이 갑자기 정혁에게 물었다. 정혁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돌아봤다. 무슨 말이야? 숨기는 건 없어. 그냥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학경은 집요하게 물었다. 너 어제 약을 왜 따로 챙겼냐고. 그리고 내가 긴장할 때마다 등 뒤에 땀 나는 거 나도 알아.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정혁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 순간 성철이 소리쳤다. 닥치고 좀 가자. 지금 가야 배를 찾을 수 있다고. 학경은 한 번 더 정혁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는 부산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고 정혁의 땀에 젖은 등이 여전히 신경 쓰였다. 부산에 가까워지자 우준이 소리쳤다. 야, 부산이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목적지에 가까워짐을 느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부산 선착장에서 배를 구해 일본으로 탈출하는 것이었다.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쓰레기와 시체들로 뒤덮여 있었다.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정혁이 말하자 모두가 짐을 챙기고 차에서 내렸다. 정혁이 앞장서고 성철, 학경, 우주는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학경은 계속해서 정혁을 의심하고 있었다. 마침내 학경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정혁, 너 어제 약을 따로 챙겼지? 우리한테 준 거 말고 내가 숨긴 거 맞지? 정혁은 갑자기 멈춰 서며 돌아봤다. 아니라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학경은 믿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들고 정혁을 겨누었다. 내가 숨긴 약 내놔. 성철이 놀라며 말했다. 미쳤냐? 뭐 하는 거야? 하지만 학경은 완전히 확신에 찬 듯 소리쳤다. 너 등 뒤에 땀 봐봐. 넌 거짓말할 때마다 저렇게 땀을 흘리잖아. 약이 더 있으면 내놓으라고. 정혁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진짜로 숨긴 거 없어. 난 아무것도. 하지만 학경은 말을 끊고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울렸고 정혁의 머리가 터져나갔다. 뭐 하는 거야? 이 미친 새끼야. 성철이 소리쳤지만 학경은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넌 믿었겠지만 난 믿을 수 없었어. 성철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학경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약도 없고 배도 못 찾으면 우린 끝이야. 학경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차피 약이 없었으면 정혁도 죽었을 거야. 내가 그냥 일찍 끝내준 거지. 그 순간 멀리서 괴물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괴물들이 그들의 총소리를 듣고 몰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빨리 배를 찾아야 해. 성철이 소리쳤다. 그들은 시체 더미를 넘어서 선착장 끝으로 향했고 우준이 소리쳤다. 찾았다. 배가 있어. 키도 꽂혀 있어. 세 친구는 배에 탑승했고 괴물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무사히 배를 출발시킬 수 있었다. 그들이 탔던 배는 일본으로 향하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배가 출발하며 멀어지자 성철은 여전히 학경에게 화가 난 채로 말했다. 내가 우리를 다 죽일 뻔했다고. 학경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게 열받지 마. 어차피 우린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일본까지 가서 약을 구하면 돼.
성철은 분노를 참으며 고개를 돌렸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그들의 여정은 끝이 아니었다. 5번째 이야기 바다 속 저주받은 배. 바다는 언제나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줬다. 넓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수평선은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 아래에 감춰진 비밀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전설이 아닌 실제로 벌어진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몇 년 전 해양 탐험가였던 한 무리의 선원들이 바다 깊숙한 곳에서 유령선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 배는 수십 년 전 폭풍우 속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배였지만 얼마 전 어부들이 그 배를 목격했다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배가 다시 떠오를 수 없는 저주받은 선박이라며 두려워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호기심을 감출 수 없었던 선장 이준호는 팀을 꾸리기로 결심했다. 그와 함께 출항하기로 한 사람들은 그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동료들이었다. 박민호, 선장과 어릴 때부터 함께 바다를 누비던 항해사였고 김영수는 배에서의 생활을 잘 아는 기계공이었다. 그리고 신입으로 들어온 윤지혜는 바다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바다의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풋내기였다. 준호는 출항 전날 밤 그 배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해양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배는 1930년대 후반에 출항했던 베코호라는 이름의 화물선이었다. 원래 동남아시아 무역을 위해 출항했지만 이 배는 항로를 벗어나 그 이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 배에는 값진 무역품과 함께 한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승객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었다. 다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승객은 배를 타기 전부터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는 이야기뿐이었다. 이 승객이 배와 함께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물속에서 그들이 온다는 불길한 예언이었다. 준호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기분이 이상해졌다. 하지만 과학을 믿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는 미신에 불과했다. 그저 몇몇 어부들이 폭풍우 속에서 잘못 본 것이나 오래된 배가 떠밀려온 흔적일 뿐이라고 자신을 달랬다. 결국 그는 그 배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출항 당일 그들은 배에 올라탔고 준호는 엔진을 돌리며 항로를 설정했다. 그들이 목적지로 삼은 지역은 죽음의 해역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배들이 실종된 지역으로 악명 높은 해류와 깊고 차가운 바다로 유명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이 그들이 찾고자 하는 베코호가 목격된 장소이기도 했다. 배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바람은 거세졌다. 날씨는 급변하며 폭풍이 올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을 자아냈다. 이런 날씨에 출항하는 건 미친 짓 아니에요? 지혜가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다. 이 배는 무사할 거야. 날씨가 나빠지더라도 우리가 준비한 장비면 충분히 견딜 수 있어. 그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유령선이 목격되었다는 좌표에 도착했다. 폭풍우는 그들의 배를 덮쳤고 거센 파도 속에서 배는 요동쳤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다 위로 나타난 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베코호였다. 저건 영수가 처음으로 배를 발견하고는 숨을 삼켰다. 멀리서 보이는 베코호는 썩어 문드러진 나무와 찢긴 돛을 달고 있었다. 그리고 배는 멈춰있는 듯 보였지만 기묘하게도 파도와 바람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서 영원히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저건 정말 유령선이야. 지혜가 입을 열었지만 준호는 그 말을 무시했다. 말도 안 돼. 배가 저렇게 떠 있는 건 단순한 우연이야. 우리가 가서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묘한 불안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보트를 내려 베코호로 접근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배에서 풍기는 냄새는 고약했다. 썩은 해초와 기름 냄새, 그리고 부패한 고기 같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갑판에 오르자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배 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거미줄로 덮인 돛대와 녹슨 철제 장비들, 그리고 선원들이 남긴 흔적들이 그대로였다. 식량이 놓여있던 식탁 위에는 썩어 문드러진 음식들이 남아 있었고 침대에는 뭔가 비정상적으로 오래된 시체가 엉망진창으로 널브러져 있었다. 그곳은 마치 선원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멈춰버린 것 같았다. 이건 믿을 수 없어. 영수가 중얼거렸지만
준호는 탐험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임무는 이 배를 조사하는 거야. 여기서 물러설 순 없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배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선실 깊은 곳에서 그들은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한 구석에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상자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은 어떤 고대 문명을 연상케 했고 어딘가 기묘한 힘이 느껴졌다. 이건 대체 뭐지? 지혜가 상자를 만지며 물었다. 그 순간 상자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갑자기 상자가 열리면서 검고기이한 안개가 뿜어져 나왔다. 그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그들을 에워쌌다. 갑작스러운 공포의 지혜가 비명을 질렀다. 뭔가 잘못됐어. 이곳을 떠나야 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형체가 없는, 그러나 확실히 존재하는 그것은 무언가 기괴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과거 백호의 선원들이었던 자들의 영혼이었다. 준호는 소리쳤지만 안개는 빠르게 그들을 휘감았다. 하나둘씩 그들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가던 배의 갑판, 그리고 그 배의 저주에 영원히 갇힌 자신들의 모습이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없는 공포 속에 빠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때로는 그 속에서 잊힌 자들을 떠오르게 만든다. 이 배는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그 배를 찾으려 한 자들을 영원히 가둬버렸다. 6번째 이야기, 그림자 속의 속삭임. 사람들은 어둠을 두려워한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들. 그림자 속에 숨겨진 것들이 무엇인지 모를 때의 불안감. 그건 아마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겪은 일은 단순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건 그 무엇보다도 실제로 벌어진 공포였다. 모든 것은 내가 도시를 떠나 외딴 시골 마을로 이사하면서 시작되었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곳을 찾던 나는 우연히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인터넷에는 그 마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마치 세상에서 잊힌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조용한 곳. 자연에 둘러싸여 내 삶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마을은 오래된 집들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이따금씩 지나가는 사람도 대부분 나이 든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낯선 이방인인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그들을 지나쳤다. 내가 머물기로 한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었다. 오래된 2층짜리 목조 주택으로 낡았지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다. 집을 구해준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집이 꽤 오래됐고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다고 생각했다. 처음 며칠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산책을 하고 집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밤에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숲의 소리가 이 도시 남자에게는 기분 좋은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 일이 시작된 건 이사 온 지 딱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집안을 헤매고 있었다. 마치 집이 거대한 미로처럼 변해 있었고 나는 끝없이 복도를 걸었다. 어딘가에 도착할 것 같았지만 모퉁이를 돌 때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들렸지만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그 속삭임이 점차 명확해졌다. 도와줘. 그 목소리는 간절하고 고통스러웠다. 이곳에서 나가야 해.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려 했지만 무거운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마치 무언가가 내 발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깨어났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다. 방 안은 너무나 어두웠고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그저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잠들기 전 느껴졌던 그 불길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벽에서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냥 쥐나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치 누군가가 벽을 발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다. 가끔씩은 창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도 들었다. 그러나 창밖을 확인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한밤중에 들리는 발소리였다. 위층에서 누군가가 걷는 것처럼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렸지만 내가 올라가면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이 집에 나 혼자 살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매일 밤 점점 더 커졌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참지 못한 나는 위층에서 나는 소리를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다. 발소리는 여전히 들렸고 나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이제 바로 내 앞에서 들리고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서 주위를 비췄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발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들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때 갑자기 느꼈다. 이 집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집안 곳곳에서 계속해서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거나 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그 속삭이는 소리가 나를 계속 따라다녔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나는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찾아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집의 지하실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곳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집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을 발견했고 나는 지하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지하실은 어둡고 눅눅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공기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썩은 고기 같은 냄새였다. 지하실 구석에 작은 문이 있었다. 나는 그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은 이 집의 이전 주인이 남긴 것이었다. 일기 속에는 이 집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그는 이 집에 홀로 살면서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이 속삭이는 듯했으며 그는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찾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고 한다. 하지만 일기의 마지막 부분은 불길하게 끝나 있었다. 나는 그 소리가 지하실에서 들려온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다. 그들은 나를 찾았다. 나는 그 일기를 읽으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때였다. 지하실의 문이 스르륵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전등을 켜서 주위를 비추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발걸음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다. 마치 내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고 있는 듯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지하실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은 단순히 오래된 집이 아니었다. 이 집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무언가는 이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싸고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집을 떠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 밖은 이미 깜깜해졌고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었다. 나는 집을 빠져나오기 직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창문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나를 지켜보는 기괴한 형체였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집을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 형체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집을 벗어나기 위해 달리는 내내 그 그림자는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게 아마도 나를 구한 유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날 밤 이후 나는 그 마을을 떠나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아무도 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집은 말이다.